경기도 어느 산자락 아래 양지 바른 곳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었다. 마을 이름은 따로 없었고 사람들은 그저 버드나무 아래 동네라 불렀다. 냇물 옆에 늘어선 버드나무들이 봄이면 연두색 실을 늘어뜨리고 여름이면 짙은 그늘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 마을에 옥년이라는 처녀가 살고 있었다. 옥년의 아버지는 옥년이 10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났다. 글을 읽고 쓸 줄 알았지만 벼슬길에는 오르지 못한 채 서당 훈장 노릇을 하다가 폐병으로 눈을 감은 것이었다. 어머니 강 씨는 남편을 잃은 뒤로 삭바느질로 생계를 이었다. 어머니의 손끝에서 나온 천 조각들은 마을 안팎의 혼례복이 되고 재래복이 되어 팔려나갔다. 옥년은 그런 어머니 곁에서 자랐다. 말수가 적고 눈이 맑았으며 누가 무슨 말을 해도 좀처럼 낯빛을 바꾸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은 옥년을 두고 물처럼 조용한 아이라고 했다. 칭찬인지 아닌지 모를 말이었지만 옥년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저 웃고 고개를 숙였다. 실제로 옥년은 조용했다. 장터에 나가도 남의 물건에 눈독 들이지 않았고 또래 처녀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떨 때도 한쪽에서 천을 꿰매거나 나무를 다듬었다. 그러면서도 귀는 열려 있어서 누가 아프다거나 집안이 어렵다거나 하는 이야기는 모두 마음속에 담아두었다. 그리고 그것을 소리내어 퍼뜨리는 법이 없었다. 그녀의 솜씨는 어머니에게서 배운 바느질이었다. 하지만 옥년의 바느질은 어머니의 것과 달랐다. 어머니가 단단하고 정직한 솜씨라면 옥년의 것은 마치 살아 숨 쉬는 것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녀가 비단에 한 땀 한 땀 놓은 꽃들은 그냥 꽃이 아니었다. 바람에 흔들리는 것 같았고 이슬을 머금은 것 같았다. 모라는 탐스럽게 부풀었고 학은 막 날아오르려는 듯 날개 끝이 살짝 들려 있었다. 그러나 옥년은 자신의 수를 남에게 함부로 보이지 않았다. 어머니의 삭바느질을 도울 때도 눈에 띄지 않는 안쪽 솔기만 담당했고 정작 자신이 오랜 시간 공들여 놓은 수는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접어두었다. 그 마을에는 최참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원래는 한양에서 작은 벼슬을 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물러나 이 마을에 자리를 잡고 마을 창고지기 노릇을 하고 있었다. 최참봉 자신보다도 더 기세등등한 것은 그의 처 박씨 부인이었다. 박씨 부인은 키가 크고 목소리가 굵었으며 마을 안에 크고 작은 일에 빠지지 않았다. 혼례가 있으면 누구의 혼례복이 더 화려한지를 따졌고 제사가 있으면 누구의 재물이 더 풍성한지를 비교했다. 마을 여인들은 대체로 박씨 부인에게 기가 눌렸고 그녀가 한마디 하면 두 마디를 못했다. 박씨 부인이 옥년에게 처음 눈길을 준 것은 옥년이 16살이 되던 봄이었다. 마을 어귀에서 작은 혼례가 열렸는데 신부의 치마에 누가 놓았는지 모를 수가 있었다. 흰 치마 아랫단에 연꽃 2송이가 아주 가늘고 섬세한 실로 새겨져 있었는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저마다 누구의 솜씨냐고 물었다. 신부 어머니가 옥년의 어머니 강 씨에게 부탁했다고 하자 박 씨 부인은 빠른 눈으로 강 씨를 훑어보았다. 강 씨가 고개를 저으며 제 딸아이가 밤새 놓은 것입니다라고 하자 박 씨 부인의 눈이 그 자리에서 잠깐 멈추었다. 그날 이후로 박 씨 부인은 옥년에게 술을 부탁하겠다고 몇 차례 말을 건넸다. 옥년은 그때마다 정중하게 거절했다. 솜씨가 부족하다고도 했고 어머니 일을 도와야 해서 시간이 없다고도 했다. 그 말들이 다 거짓은 아니었다. 하지만 옥년이 박 씨 부인의 청을 거절한 데는 다른 이유가 있었다. 그 이유는 마을에서 아무도 몰랐고 옥년 자신도 입 밖에 낸 적이 없었다. 그해 여름이 무르익을 무렵 마을 위쪽에서 낯선 노인이 내려왔다. 행색이 초라했다. 삼배 도포에 집신을 신었고 지팡이 하나의 의지에 걷는 것이 보아하니 다리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노인은 마을 어귀에 쓰러지듯 주저앉았다. 마침 그곳을 지나던 옥년이 노인을 발견했다. 노인의 이마에는 열이 올라와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다.
옥녀는 그 자리에서 노인을 부축했다. 마을 사람 중에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행색 보아하니 아무 연고도 없는 떠돌이 같았고 혹시 전염병이라도 앓는 것이면 큰일이라는 생각에 다들 한 걸음씩 물러섰다. 옥년만이 노인의 등을 받치고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집에 돌아온 옥년은 노인을 방에 눕히고 물부터 먹였다. 그리고 마당 한쪽 처마 밑에 달아 말려두었던 풀 묶음들을 내렸다. 마을 사람들 눈에는 그저 잡초 다발로 보이던 것들이었다. 옥녀는 그것을 솥에 끓이고 끓인 물을 식혀 노인에게 먹였다. 어머니 강씨는 딸의 행동을 보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흘 만에 노인의 열이 내렸다. 일회째 되는 날에는 지팡이 짚고 마당을 걸었다. 노인은 옥년을 볼 때마다 눈가에 깊은 빛을 담았다. 그 빛이 무엇인지 옥년은 몰랐다. 그저 낯선 일을 돕는 것이 사람의 도리라 여겼기에 한 일이었으므로 칭찬을 받을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다. 열흘쯤 지나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날 만하게 되었을 때 옥년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 약초들 누구에게 배웠소? 옥년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아버지께 조금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책을 많이 읽으셔서 약초 이름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머지는 산을 다니며 스스로 익혔고요. 노인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마을에 아픈 사람이 많소? 덜어 있습니다. 의원이 사흘 거리에 있어서 웬만한 것은 그냥 앓다가 낫거나 앓다가. 옥년은 말을 맺지 않았다. 노인도 더 묻지 않았다. 그런데 노인이 옥년의 집에 머문 열흘 동안 마을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생겼다. 최참봉 집에서 일하는 하인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아무도 그 까닭을 몰랐다. 열도 없고 배탈도 아닌데 기력이 쑥 빠져 일어나지 못하는 것이었다. 박씨 부인이 이 의원 저 의원을 불러도 고개만 갸웃거릴 뿐이었다. 그러다 누군가 옥년이 낯선 노인을 약초로 낫게 했다는 소문을 박씨 부인 귀에 흘렸다. 박씨 부인은 그날 저녁 옥년의 집 앞에 나타났다. 아가야, 내가 약초를 안다 하더구나. 우리 집 하인 좀 봐주겠느냐? 옥년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약을 모릅니다. 그저 흔한 풀을 다린 것뿐이온데 마침 그 어른 병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박씨 부인은 뜻밖에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다, 나 괜찮아. 한 번만 받아오. 결국 옥년은 최참봉 집에 갔다. 하인을 살펴보고 나서 며칠치 약초를 다려주었다. 그것이 효험이 있었다. 하인은 닷새 만에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박씨 부인은 크게 기뻐하며 옥년에게 쌀 한 마를 사례로 주었다. 그 일이 소문이 났다. 동네 사람들 사이에 옥년이 약초를 안다는 이야기가 퍼졌다. 마을 노파 한 분이 오랫동안 앓던 무릎 통증이 옥년의 약초 찜질로 나아지는 일도 있었다. 아이의 두드러기가 가라앉기도 했다. 옥년은 그때마다 사례를 받지 않았다. 형편이 어려운 집에서는 그것마저 받을 수 없다고 여겼다. 노인은 그 광경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옥년이 일어나 보니 노인은 이미 마당을 나가고 없었다. 방 안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옥년은 그것을 집어 읽었다. 단 한 줄이었다. 은혜는 반드시 돌아온다. 옥년은 그 쪽지를 오래 들여다보다가 상자 안에 넣어두었다. 그 무렵부터 박씨 부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살갑게 대하는 듯 했다. 옥년에게 비단을 가져다 술을 놓아달라고 부탁했고 옥년이 거절하면 어머니 강씨에게 찾아가 이런저런 청을 넣기도 했다. 그러나 옥년이 끝내 응하지 않자 박씨 부인의 눈빛이 달라졌다. 시작은 사소했다. 장터에서 옥년이 팔려고 내놓은 나물이 상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아무도 그 나물을 사지 않았다. 다음에는 강씨의 삭바느질 솜씨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이 퍼졌다. 혼수 준비를 부탁하러 왔던 이웃이 발걸음을 돌렸다.
옥녀는 그 소문의 출처가 어디인지 알 것도 같았지만 확인할 방법이 없었다. 확인하려 든 적도 없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소문보다 더 직접적이었다. 어느 날 저녁 최참봉이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마을 창고에서 곡식이 줄었다는 것이었다. 봄에 넣어둔 것보다 가을에 꺼낸 것이 훨씬 적다고 했다. 마을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누군가 창고에 드나들며 곡식을 빼돌린 것이라면 큰일이었다. 마을 창고의 쌀은 흉년이나 재난 때를 대비한 것이었으므로 그것을 건드리는 것은 마을 전체를 해하는 행위였다. 최참봉은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이상한 말이 돌기 시작했다. 창고 근처에서 어린 여인의 발자국이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그 발자국이 옥년의 것과 크기가 비슷하다는 이야기가 박씨 부인의 입에서 나왔다. 박씨 부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옥년이 약초를 구한다는 핑계로 이곳저곳 돌아다니지 않느냐, 창고 열쇠가 어디 있는지도 알만하지 않겠느냐 하고 물었다. 근거 없는 말이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흔들렸다. 옥년이 약초 잘 안다더니 그것을 팔아 돈을 챙기려 했을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아버지 없이 자란 아이라 무슨 짓을 했을지 모른다는 목소리도 있었다. 옥년의 어머니 강씨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방문을 걸어 잠갔다. 옥년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더 두려운 것은 따로 있었다. 어머니였다. 어머니가 이 소문으로 인해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를 잃게 될까봐 그것이 더 무거운 두려움이었다. 마을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강씨에게 인사를 거리기 시작했다. 삭바느질 부탁도 끊겼다. 닷새, 열흘, 보름이 지나도록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말이 없었다. 다만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옥녀는 어머니의 숨소리로 알 수 있었다. 옥녀는 그날 밤 나무 상자를 꺼냈다.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것들을 하나씩 펼쳤다. 비단 위에 놓인 수들이었다. 모란, 학, 대나무, 매화.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아주 가는 실로 새겨진 작고 정교한 무늬들이 있었다. 눈 밝은 사람이라면 그것이 그냥 장식 무늬가 아님을 알아챌 수도 있었다. 그러나 누가 알아챌 것인지 옥녀는 그것을 혼자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옥녀는 비단 한 폭을 들고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만 옥녀는 잠시 다녀오겠다고만 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다. 2시간쯤 걸었다. 고개를 하나 넘고 다시 내리막을 내려가면 읍내가 나왔다. 읍내에 가면 관아가 있었고 관아에는 사또가 있었다. 그런데 읍내로 내려가는 산길 중간 바위가 겹쳐진 쉬어가는 자리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옥녀는 걸음을 멈추었다. 노인이었다. 그 노인이었다. 삼배 도포에 지팡이를 짚고 있었다. 옥녀는 눈이 커졌다. 어르신. 노인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옥년을 알아보았다. 어디를 그리 가오? 옥년은 품에 안은 비단폭을 꽉 쥐었다. 그리고 말했다. 관아에 갑니다. 무슨 일로? 드릴 것이 있습니다. 노인은 잠시 옥년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 비단을 내게 보여줄 수 있소? 옥년은 잠시 망설였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 노인에게는 보여도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느낌인지 설명하기 어려웠다. 그저 열흘을 함께 지내며 쌓인 어떤 신뢰였다. 옥년은 비단을 펼쳤다. 노인이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그의 눈이 꽃무늬를 따라 천천히 움직였다. 그리고 한 지점에서 멈추었다. 무늬 사이에 숨겨진 실선들, 방향을 표시하는 극히 작은 매듭들, 그리고 숫자처럼 보이는 점들. 노인의 표정이 바뀌었다. 이것을 내가 놓았소? 예. 언제부터? 옥녀는 대답했다. 작년 봄부터입니다. 창고 근처를 지나다가 이상한 것을 보았습니다.
밤중에 창고에서 자루가 나오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나르는 것이 최참봉 댁 하인이었습니다. 저는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잊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 것을 기억하는 방식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비단 위의 무늬들은 옥년이 목격한 것들을 수로 새겨둔 기록이었다. 날짜를 뜻하는 꽃잎의 수, 방향을 가리키는 줄기의 기울기, 자루의 수를 나타내는 작은 점들. 아버지에게 글을 배우고 혼자 책을 읽으며 터득한 방식이었다. 글씨로 남기면 위험할 것 같았다. 그러나 수로 남기면 누가 알겠는가. 노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말했다. 내가 어디서 왔는지 아오? 옥년은 고개를 저었다. 노인이 천천히 옷고름 사이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패였다. 옥년은 그것을 보는 순간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다. 임금이 내린 암행어사의 마패였다. 노인이 말했다. 나는 이 고을 수령의 비리를 조사하러 내려온 사람이요. 그런데 뜻밖의 병으로 쓰러져 이 마을에 머물렀고 그 사이 많은 것을 보고 들었소. 최참봉이 창고 곡식을 빼돌린다는 정황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증거가 없었소. 그런데 이 비단이. 그는 다시 비단을 내려다보았다. 이 비단이 증거가 되겠소. 옥년의 손이 떨렸다. 두려움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혼자 안고 있던 것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이후의 일은 빠르게 흘러갔다. 노인, 아니 암행어사는 읍내 관아의 모습을 드러냈다. 그의 신분이 밝혀지자 고을 수령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최참봉은 관아에 끌려갔다. 조사가 시작되었고 마을 창고에서 빠져나간 곡식의 양이 낱낱이 밝혀졌다. 최참봉은 3년에 걸쳐 창고에서 곡식을 빼돌려 읍내 장사치들에게 팔아넘긴 것이 드러났다. 박씨 부인도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 옥년에게 술을 부탁한 것도 거절당하자 소문을 퍼뜨린 것도 창고. 도둑의 혐의를 옥년에게 덮어 씌우려 한 것도 모두 자신들의 범행을 가리기 위한 짓이었다. 박씨 부인이 암행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그녀는 옥년의 비단이 증거로 쓰였다는 말을 들었다. 박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오랫동안 옥년의 수를 탐냈다.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 했다. 하지만 그 수가 도리어 자신을 무너뜨리는 칼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들으며 저마다 부끄러움을 느꼈다. 옥년을 의심하고 멀리했던 일들이 하나씩 떠올랐을 것이었다. 마을 노파는 옥년의 집으로 찾아와 두 손을 잡고 울었다. 어머니 강씨는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오래 참아온 눈물을 들키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옥년은 그 모든 일이 끝난 뒤에도 조용했다. 암행어사는 떠나기 전날 옥년을 불렀다. 관아의 처마 아래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왜 그 일을 혼자 품고 있었소? 더 일찍 말하지 않고. 옥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무서웠습니다. 그리고 증거가 없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를 지켜야 했고요. 암행어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약초는 어떻게 된 것이오? 의원도 아닌 처녀가 어떻게 그런 것을 아는지. 아버지가 책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릴 때 읽은 책들이 많아서 읽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글을 읽소? 예. 암행어사가 다시 오래 침묵했다. 그 솜씨와 그 지식을 가지고 그동안 왜 숨어 있었소? 옥년은 눈을 들었다. 그것이 어쩌면 자신도 오래 모르던 질문이었는지도 몰랐다. 제가 드러나지 않아도 어머니가 살고 이웃이 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암행어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먼 곳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그런데 결국 드러났구나. 예. 그리고 그것이 마을을 살렸구나. 옥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암행어사가 말을 이었다.
내가 돌아가면 한 가지 청을 들어줄 수 있어. 무엇이든 말해보. 옥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말했다. 이 마을에 의원이 오도록 해주십시오. 3년에 한 번씩이라도 좋습니다. 길이 멀어서 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암행어사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깊게 웃었다. 이듬해 봄이 되었다. 버드나무 아래 동네에는 새 훈장이 들어왔고 창고는 새 사람이 맡았다. 그리고 2달에 한 번씩 읍내 의원이 마을을 찾아오기 시작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것이 어디서 비롯된 일인지 처음에는 몰랐다.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옥년을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 옥년은 여전히 조용했다. 말수가 적고 눈이 맑았다. 봄이면 나무를 캐고 여름이면 약초를 말렸다. 그리고 밤이면 비단 위에 실을 꿰었다. 이제 그 비단은 낡은 상자 안에 숨겨지지 않았다. 어머니 강 씨는 어느 저녁 딸의 옆에 앉아 수 놓는 것을 가만히 보았다. 옥년아. 예. 무섭지 않았니? 그동안. 옥년은 잠시 시를 멈추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왜 말하지 않았니? 어머니가 더 무서워하실 것 같아서요. 강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딸의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바느질로 굳어진 두 손이 겹쳐졌다. 바깥에서 버드나무 가지가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봄이었다. 오래 기다린 봄이었다. 옥년은 다시 실을 집었다. 이번에는 모란 한 송이를 시작했다. 탐스럽게, 아주 탐스럽게 피어나는 꽃이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